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송범석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유정입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난밤 700명대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돌입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개인 방역에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전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네요.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야, 오늘 그런데 주식 좋아하세요? 네, 내가 주식을 작년 12월부터 막 시작한 주린이거든요. 5개월 되셨네요. 네, 5개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여쭤봤는데 네. 주식 방송은 이제 처음이시라고. 네, 너무 어려워요. 또 다른 데는 또 행사도 많이 가시고 네. 또 이렇게 리포터도 하시고 뭐 진행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방송도 많이 찍으시고 네. 주식 방송은 또 처음이시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거 뭐 제가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오늘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화창하잖아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증시도 오늘 좋고 하니까 좀 진행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증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보면 중국 증시 부진이 석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바닥론이 슬슬 제기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어요. 중국이 그동안 뭐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맴도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도 오늘 어제 드디어 장대 항목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인데요. 2.4%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변동성이 별로 없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흘러가는 상황이었고, 인플레이션 우려나 당국의 빅테크 견제 등의 이런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된 만큼 유동성과 기업 실적 바탕으로 상승세를 되찾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는 실적과 유동성 장세에 온다. 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조만간 다시 한번 4,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3,753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점 대비 그래도 지금 보니까 2021년 들어서는 괜찮은 흐름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상하이 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 A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제 굉장히 또 장대 항목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요때 재미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지금 2월이었는데 2월 이후로 잠잠하다가 거의 바닥권에서 놀다가 이제 여기 의미 있는 또 장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아직 뭐 상하이 지수가 개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이 이따가 상하이 지수 중국이 개장하면은 또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또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도 어제 좋아가지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게 미국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약간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어쨌든 지금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금 괜찮다. 날씨만큼 괜찮다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상하이 증시 이제는 좀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해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긴 게 언제가 마지막 시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4,000이 넘었던 게 바로 2015년 6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엄청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보는 게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3,911이었어요. 이게 바로 올해 2월에 3,911이었는데 좀 땡겨서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높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 2월이었는데 3,911이 4,000을 못 넘었잖아요. 그럼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요. 야, 이렇게 또 바뀝니다. 판세가 바뀌어서 이때 보면요. 지금 이때 4,000 예전에 2018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2018년 돌아가면은 또 높을 때가 있었다. 요럴 때 4,000 이때 2015년이니까 6년 전에 4,000포인트를 넘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 더 멀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더 높았는데 더 멀리 2015년보다 더 멀리
이때 이제 4,100이었죠. 2015년. 더 멀리 가면요. 2015년 6월 이때 5,400, 뭐 6,000포인트 가량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를 보시면요. 이때는 5,000, 6,000이었는데 야, 이게 지금 3,700이다. 이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 자, 그러면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이때는 지금 2015년에 5,400포인트였잖아요. 월봉을 보시면요. 더 높아요. 이때가 나옵니다. 이때 바로 2007년. 2007년에 바로 6,400포인트. 야, 이게 바로 중국의 역사적인 신고가였습니다. 역사적인 고점. 네. 역사적인 고점이어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2007년이잖아요. 2007년에 6,000포인트였는데 지금 3,700이니까 거의 한 뭐 40% 가량 하락한 시점이 아닌가. 하락한 시점. 고점 대비 40% 하락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14년 동안 40% 하락한 시점인데 중국에 잃어버린 14년이 아닌가. 일본에는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얘기들 경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게 지금 잃어버린 14년이 지금 지수상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근데 이게 바로 이제 6,000포인트 회복되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20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 그래도 점차 회복을 하고 있고 이런 코로나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우한 폐렴을 시작했는데 또 지역명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우한 폐렴 없애고 코로나 쓰는데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를 가장 먼저 또 이렇게 극복한 나라가 또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어떠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또 강력한 이런 통치권으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GDP가 막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렇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중국 증시가 좀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중국 증시가 이제 예전에 2007년에 6,000포인트였던 것처럼 지금은 3,700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밸류에이션상 가치 평가를 해보자면은 한 4,000이나 5,000은 가야 좀 맞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이 4,000포인트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또 2021년 말이나 2022년에는 네. 또 4,000포인트 다시 찍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14년,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GDP 상황 무조건적으로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죠. 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14년이 네. 또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되는 과정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못했어요. 일본의 80년대는 엄청난 눈부신 성장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전체 땅을 다 팔면은 미국의 전체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일본 땅값이 그만큼 비쌌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서 도쿄 땅값이 10분의 1이 됐어요. 90%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가 38,000포인트까지 갔다가 89년도에 38,000포인트 갔다가 지금 완전 무너져 내렸죠.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이 중국도 약간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악의 경우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뭐 제가 이런 말씀 한다고 해서 중국에 막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중론도 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업에 대한 제한 조치 이런 게 있고 또 반독점 규제, 빅테크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막 정부 규제를 하고요. 중국의 또 증시 위험성은 어떤 거냐면 중국에서는요, 그 페이스북을 못 해요. 페이스북 전 세계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고 미국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신문물 이런 것들 최첨단 과학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중국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기 한국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하자 했는데 페이스북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딴 거 하자면 딴 것도 못 한대요. 맞아요. 뭐 다 막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랑 좀 차단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너무 독점 규제.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는 QQ 막 메신저 이런 거를 또 추구하죠. 그리고 최근에 좀 잘 나가는 게
틱톡이 또 중국에 좀 대세로 떠올랐는데 틱톡은 이제 또 미국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또 틱톡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중국어는 또 미국 걸 잘 안 받아들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위험성이 있고 중요한 것도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봤을 때 바이든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통령이 사실상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정책 기조도 달라요. 근데 하나가 좀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중국이 약간은 이런 위험성도 리스크를 따져봐야 된다. 중국을 무조건 낙관론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중국 증시를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단점도 있고 네. 장점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상승세를 탈 것이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 주범국이지만 코로나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고 또 GDP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GDP가 이 상승세가 또 엄청납니다. GDP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요. 요게 이제 중국 국내 총생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우스 가리키는 쪽에 중국 GDP예요. 근데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있고 초록색 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야 이거 뭐 지금 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 파란색 선이 중국이고요. 초록색 선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중국, 대한민국, 파란색이 중국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중국, 야 이거 중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면 한국도 초록색이 정체되어 있지만 성장은 해요. 만약 이때 보시면 마우스 2011년에 한국이 12,534억 달러였어요. 근데 2019년에는 16,463달러, 3억 달러.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도 성장했는데 이게 상대적인 기울기가 중국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한국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만 딱 집중 조명한다고 한다면은 한국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 너무 그래프가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돋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의 상승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는 현재 1분기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뭐 외식 많이 하십니까? 외식하기 어렵죠. 밖에 나가기가 조심스러운 그쵸. 상황이라서. 뭐 사회적 방역, 뭐 네. 2단계, 3단계는 안 가는데 네. 그래서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하는데 어쨌든 야 외식 업체들이 근데 여기 여의도는 진짜 사람들이 많아요. 점심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의도조차 점심 장사는 잘 되지만 저녁 장사 좀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려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 술 먹는 문화가 요즘 많이 좀 잠잠해져가지고 맞아요. 저녁 장사는 거의 다 술 장사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마이너스인데 중국은 얼마 전에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GDP가.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이 또 인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또 GDP도 뭐 플러스고 해가지고 또 예전에 그리고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14년 전에 6,000포인트를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3,800이다. 아니 그건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2010년에 중국 GDP가 이랬잖아요. 이랬는데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성장을 했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면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2배 이상 국가가 성장을 했어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 그런데 국가 GDP는 2배 이상 10년 동안 성장했는데 왜 지수는 반토막이 났을까? 이게 국가는 10년 동안 성장했는데 이런 거가 이제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성장성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성장성은 10년 동안. 근데 14년 동안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때 너무 많이 오른 건 있어요. 그때 이제 미래에셋 펀드 무슨 차이나 펀드 막 해가지고 엄청 많이 팔아먹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사그라들었죠. 이때는 뭐 브릭스니 뭐니 뭐 브라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막 사그라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차이나 중국 펀드가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역발상의 전략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역발상 뭐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국가 성장성은 2배, 3배나 좋아지고 있는데 GDP는 지금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X자, 이런
지금 반비례하는 모습은 우리가 오히려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미국의 견제.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바이든 대통령 입원 이전부터 예전에 이제 2017년, 2018년 이럴 때도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활발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3년, 4년 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 항상 떨어지는 이유, 그냥 딱 한 가지만 꼽자면 맨날 미중 무역 전쟁 핑계 대고 이렇기 때문에 또 사드 문제,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를 하니 많이 이래가지고 사드가 또 이 국가적인 레이더망 중국에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부터 미국과 마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세 부분이라던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물건 관세를 매기고 엄청나게 높게 매기죠. 그럼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이든의 이번 규제라던가 이런 화웨이를 압박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저 5년, 10년 전부터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견제할 상대가 중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러시아 구소련, 소비에트가 있었는데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독재 국가 그 공산권 국가가 이제는 러시아로 변하면서 이제 러시아에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또 미국 입장에서 유럽도 약간 견제의 대상이었는데 유럽의 유럽연합이 지금 거의 해체 수순에 약간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유럽연합 아직 건재한데 영국이 탈퇴를 하니 브렉시트니 프랑스가 탈퇴를 하니 이런 말들이 자꾸 브렉시트 이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런 중요한 유럽 국가들이 자꾸 이 탈퇴를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통과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이 약간 힘이 약해지는 수순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중국이 가장 견제 대상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중국 견제를 계속하지만 중국 역시 지금 엄청난 성장세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정도 되면요 중국의 GDP가 또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GDP의 놀라운 성장성 또 이런 부분들 또 중국이 또 단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왜냐하면 약간 중화사상이 있어요. 중화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전 세계 중심이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놈들 별로 안 좋네 이러면서 이렇게 요즘 인터넷 댓글 보면 중국 욕하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들끼리 이제 중화사상을 뭉치는 것은 상당히 중국이라는 나라 성장성의 디딤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놀라웠던 게 과학 기술이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팔에 있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팔에 이렇게 뭘 박아가지고 여기 칩이 아니라 섬유에다가 컴퓨터 칩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과학 학술지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과학 기술력.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 또 최근에 화성에 가니 달에 가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과학 기술력과 여러 가지 올림픽도 거의 중국이 휩쓰는 것처럼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중국이 최소한 4,000포인트는 좀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요소들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성장세, 상승세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증시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셀트리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살펴볼까요? 네,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나쁘지 않았어요. 3,846억 1분기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이 셀트리온을 저희 방송 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방금 좀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왜 셀트리온 좋은가? 셀트리온 왜 좋은가라고 앵커님이 약간의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 우리 대표 슈퍼스타입니다. 우리 방송의 슈퍼스타 셀트리온 오늘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드디어 이 슈퍼스타께서 다시 한번 강림을 하셨습니다. 어제 3.8% 상승을 하면서 이 굉장히 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셀트리온. 그래가지고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공매도 현재 상황 밑에 자막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공매도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공매도도 줄어가지고 셀트리온이 좀 오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어제 뭐 이렇게 보면 장대한 건 아닌데 좀 땡겨서 볼게요. 땡겨서 보시면 여기 이겁니다. 3.8% 올랐어요.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약간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그것도 꽤 길어요. 이게 꽤 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셀트리온이 양봉이 많아졌다. 양봉이 많았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음봉보다 양봉이 더 많습니다. 이때부터 볼게요. 이때부터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양봉이고 파란색이 음봉입니다. 근데 음봉은 지금 몇 개입니까? 별로 없잖아요. 좀 음봉도 많긴 많아요. 근데 정확히 숫자를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인데 양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양봉이 1개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양봉이 더 많은데 지금 고작 1개 많은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때. 어느 때입니까? 제가 한번 땡겨볼게요. 이때는 음봉밖에 없었죠. 거의 셀트리온의 그 암흑기 같은 시절이 바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음봉만, 파란색 음봉만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정말 7개, 8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악몽 같은 상황, 나이트메어를 벗어나서 양봉이 더 많아지는 뭐 기적 같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래서 셀트리온의 매출, 아까 전에 매출도 11% 전년 동기 대비 11% 좋아지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 뭐 스텔라라 3상 본격화 또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밝혔는데 1분기가 55% 급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901억 원으로 67%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55% 오르고 당기순이익이 67% 오르는 엄청난 이 성장주의 진짜 1인자.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성장주의 1인자는 셀트리온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엄청난 성장주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임상 3상을 본격화한다고요? 네, 스텔라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죠. 네. 스텔라라 그러면요. 일반 분들 보시면요. 스텔라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처음 공부하면서. 네. 저는 사실 셀트리온 관심 없을 때도 스텔라를 알았어요. 뭐냐면은 맥주가 있어요, 맥주. 스텔라 맥주가 있는데 오늘 그 제주 맥주도 상장을 했더라고요. 제주 맥주도 막 상장해 24% 올랐는데 어쨌든 스텔라 맥주, 뭐 스텔라 별 뭐 이런 게 알죠. 유명했는데 네. 이 스텔라라가 이 바이오 시밀러 업계에서는 뭐냐면요.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그 스텔라라 있는데 이 스텔라를 바탕으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이제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양처럼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원본이잖아요. 스텔라가 원본인데 이 스텔라를 복사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붙였는데 이게 원본이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진퉁이고 얘는 약간 가짜니까. 근데 가짜라고 할 수 없어요. 성능이 똑같습니다. 성능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짝퉁이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만든 게 이제 CTP43이에요. 스텔라라의 똑같은 성분. 그래서 요 CTP43 스텔라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글로벌 임상 3상에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3상 지금 509명의 환자를 모집했어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509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500명 이상의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통계를 매기고 있고 이런 안정성과 유효성 집중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스텔라라의 이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9월에 유럽에 바로 만료 시기인 2024년 7월에 맞춰서 상업화에 나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는 거죠. 네. 팔아야지 또 매출이 잡히니까.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막 50%, 60% 올랐잖아요. 네. 1년에 그렇게 오른 건데 지금 이 스텔라라까지 팔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지금 레키로나주라고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 그 셀트리온 그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유럽과 계약을 맺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어제는 또 쿠웨이트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나라들과 또 중동 쪽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셀트리온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는 또 뭐 트룩시마 뭐 이런 것들, 또 일본의 허주마, 미국의 트룩시마, 램시마, 유럽의 램시마 이런 것들 계속 하니까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하면 공매도
네,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공매도일 텐데요. 이번 달 3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됐는데 지금 셀트리온 상황이 어떤가요? 이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게 지금 주가가 어제 3% 가량 올랐긴 했지만 그 3.8% 오른 것보다 3.8% 오른 것보다 공매도가 더 많이 빠졌어요. 공매도 잔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공매도 굉장히 많았어요. 공매도 많아가지고 5월 3일 뭐 이렇게 해서 5월 4일, 5월 5일 지금 5월 달 겁니다. 이거 화면이 5월 달 거만 보는데 5월 3일, 5월 4일, 5월 6일 날 굉장히 많았어요. 27만 7천 주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21일 20일 최근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15,000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전보다 그 5월 초보다 거의 한 70%, 80%가 줄어든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확연히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5,000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공매도가 그러니까 타깃이 이제 공매도의 타깃이 셀트리온이 좀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이 이제 항상 우리가 공매도 말이 많았었어요. 네. 공매도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공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어쨌든 공매도가 다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해서 주식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공매도랑 자체가 그거예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한 다음에 주가 떨어지면은 얘가 다시 돈 갚으라 그러는데 돈 갚으라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갚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되니까 그 차익 거래만큼 수익을 내는 건데 어쨌든 지금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환매수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좀 저점에서 양봉도 꽤 많이 나오고 음봉이 막 여러 개 나올 때 8개 9개 나올 때 시점은 좀 지난 것 같고 양봉이 음봉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아지는 이런 시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공매도 기준에서 봤을 때 공매도 저기 5월 3일 날 공매도가 시작을 했어요. 5월 3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았고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주가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음봉도 살짝 있었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양봉을 해주시면서 우리 네네. 힘을 내봅시다. 네, 희망적인 얘기해 주셨는데요. 주가 전망 한 번만 더 한번 살펴보실 네. 수 있을까요? 가격을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한번 가격.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셀트리온은 이제 팬들이 많아가지고 셀트리온이 많아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대인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24만 4천 원을 찍었습니다. 24만 4천 원을 5월 4일 날 찍었어요. 네. 5월 4일 날 근데 아까 뭐라 했죠?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요. 다시 한번 하면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요. 24만 4천 원 이거 화면에 나와 있죠. 이거. 네. 이거 나와 있는데 이게 음봉이 이렇게 나온 게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됐는데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양봉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화면에 막 이렇게 이게 가격이 막 눌렸어요. 그래서 24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 엄청나게 좀 빠졌다. 근데 24만 4천 원 찍은 이후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27만 1,500원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는 10만 원대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력한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생겼고 이때 이게 지금 5월 4일 이후로 주가는 좀 떨어졌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떨어졌는데 셀트리온은 그렇게 하락세가 안 나고 오히려 상승세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이제는 24만 4천 원 하단선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여기 보시면 뭐 파란선 21선도 그렇고 11선도 그렇고 한 점에서 모아지는데 한 점에서 모아지는 것을 돌파해 나가는 바로 이 골든 크로스 시점이 드디어 종합적인 골든 크로스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 저는 셀트리온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간에 좋게 보고 있고요. 한번 셀트리온 주주님들 한번 힘을 내 봅시다. 네. 네, 이렇게 송범석의 오전장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송범석의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저희 이제 사연 보내주신 내용대로 제일리님께서 종목을 하나 문의 주신 게 있어요. 저희 YB넷, 요즘 핫한 메타버스. 네, 그쵸. 네, 메타버스에 관한 종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로 쇼크를 극복하는 네. 이런, 근데 이 쇼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쇼크라는 게 뭐냐면요. 그 코로나 쇼크. 코로나 쇼크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코로나가 YB 엠넷에도 닥쳤습니다. 근데 뭐 앵커님도 예전에 영어학원 다니신 적 있으시죠? 네, 많이 다녔죠. 그 보통 영어학원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많이 하잖아요. 네. 좀 강남권에 뭐 굉장히 많아요. 강남 뭐 해커스라든지 뭐 많은. 파고다도 있고. 맞아요. 파고다. 거기 다니셨군요. 네. 네. 저는 해커스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어학원, 토익학원 다녀보셨죠? 네. 토익학원 다니면 핵심이 뭐냐면요. 스터디야, 스터디. 스터디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스터디 그룹 했거든요. 토익 점수 그때 대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최소 그 토익 점수가 있었어요. 그럼 토익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토익 스피킹이라던가 스피킹 하려면 혼자 그냥 맨날 거울 보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실력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저희는 막 술집을 빌려가지고 그 제가 빌린 건 아니고 네, 네. 학원 측에서 해커스 학원에서 술집을 빌려서 술집이 낮에 놀잖아요. 낮에 노니까 그 낮에 식당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뭉쳐가지고 5명, 6명에서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희 스터디 할 때 막 많게는 10명까지 했거든요. 자, 근데 그런 스터디가 지금 시대에 통할 것인가? 그런 스터디가 요즘 많이 잠잠해지고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터디 해도 지금 뭐 3명, 4명 이하로 하고 있죠. 예전에 뭐 10명씩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스터디 했었는데 이런 스터디 문화, 저는 토익과 토익 스피킹의 문화는 전 스터디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문화를 때려잡는 게 코로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왜 내가 영어 학원을 굳이 돈 주고 해야 되는가? 이것에 좀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영어 학원, 토익 이런 학원이 굉장히 비싸요. 맞아요. 비싸 막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안에 이제 스터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YBM 내에서 온라인 위주긴 한데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데 중요한 건 YBM 내에서 오프라인의 그런 문화가 많이 지금 침체돼 버렸습니다. 오프라인에 뭐 스터디 문화라던가 아니면 학원의 오프라인 강좌 이런 것들이 가지고 물론 온라인 쪽으로는 지금 힘을 싣고 있어요. 온라인 쪽 해가지고 온라인 어학과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많이 좀 무너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대안이 만약에 뭐냐 하면 메타버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뭐 로블록스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뭐 이런 가상현실을 다루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상현실 게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 아바타처럼 뭔가 이제 가르쳐주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이버에서 가르쳐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토익, 뭐 JPT, 온라인 이런 접수 대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재미도 있고 게임하는 것처럼 재미도 있고 능률도 있고 뭔가 학습적이고 이런 것들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YBM의 이 코로나 쇼크 때문에 절대 강자가 지금 3년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집이 많이 3년 전보다 쭈그러들어서 수입이 5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온라인에 힘을 싣고 하면은 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1분기가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뭐 12%가량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영업 적자, YBM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이 YBM 넷의 모회사죠. 모회사 YBM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영업 적자로도 돌아섰다고 하는데 YBM 넷도 마찬가지예요. YBM 넷도 약간 타격을 입긴 했어요. 아까 보니까 약간 뭐 지금 마이너스도 좀 나옵니다. 마이너스 나오는데 어쨌든 YBM 홀딩스만큼 타격은 아니지만 약간 좀 수익성이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뭐 극복을 잘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자, 이 화면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 YBM 내 재무제표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여기 그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요. 2020년 12월에. 그래가지고 원래 그래도 이게 좀 흑자를 잘 내는 회사였어요. 매출도 뭐 꾸준하고 영업이익 꾸준하게 플러스를 나왔는데 플러스를 내는 회사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 이런 거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또 마이너스가 크진 않다. 크진 않다는 점에서 근데 원래 이제 영업이익이 23억 뭐 11억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사실 좀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매출이 약간 줄긴 했지만 그렇게 타격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괜찮고 또 메타버스나 온라인 쪽에 힘을 실는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YBM 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YBM 내 차트 보시면요. 지금 이것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상승세가 나왔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주들이 엄청난 상승세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교육주, 뭐 웅진 C급이라던가, 웅진 C급이 예전에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웅진 C급이나 뭐 청담 러닝, 뭐 이런 능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못 올랐어요. YBM넷은. 웅진 C급이 보세요. 이럴 때. 야, 이때 4월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이 급상승했었죠. 자, 이거 차트를 비교해 볼게요. 웅진 C급이 4월까지 급등하고, 또 청담 러닝 한번 볼게요. 청담 러닝 이거 계속 오르잖아요. 그쵸? 야, 이런데 이 교육주들 대부분 오늘도 4% 올랐네. 청담 러닝. 근데 YBM넷은 이거 완전히 좀 떨어지는, 약간 추세가 떨어지는 분위기라서 저는 약간의 키 맞추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메타버스로 약간 코로나 쇼크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교육주들 간의 이런 키 맞추기에서 YBM넷이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 발맞춰 봤을 때는 YBM넷이 조금은 좀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이 완전 좋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니다. 손절할 때는 아니고, 그래도 저는 이 종목 그래도 목표가 10,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10,000원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교육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정상 JLS,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에듀, 뭐 웅진식품, 뭐 그리고 청담 러닝 다 많이 올랐어요. 다 막 2배, 3배 올라가지고. 근데 얘만 못 올라가지고, 그래도 막내가 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형님들이 이제 수레도 좀 끌어주고 밀고 하면서, 원래 업종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교육은 이제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니까, YBM은 또 YBM 시사 영어 굉장히 영어 교육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10,0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YBM넷을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의 시선에 딱 꽂힌 어떤 종목 하나만 추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설명해 드려야죠. 삼성 SDI 우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게 삼성 SDI 우입니다. 그냥 삼성 SDI가 아니라, 그래서 우는 우선주예요, 우선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통주랑 우선주랑 비교해 봤을 때, 야, 우선주가 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주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선주의 낙폭 과대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낙폭 과대 성장주의 지금 대표 주자를 딱 하나 꼽자면은 저는 삼성 SDI 우다. 왜냐면은 이게 삼성 SDI 우가 셀트리온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하락 흐름이.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고, 아무튼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게 삼성 SDI 우다. 보통주보다도 우가 더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근데 우가 보통주보다 더 좋아요. PBR도 더 낮고, PBR 2 이하로 막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굉장히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저평가 기조로 가는, 약간 고평가 성장주에서 저평가 성장주가 돼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또 우는 또 배당도 많이 받죠. 배당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삼성 SDI 전략 마케팅 팀 그룹장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들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헤쳐나가고 있고,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 두 방향성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고체 배터리 구조로 좀 선환하는 좀 방향을 트는 건데, 굉장히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휴대폰 이런 소형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좀 적용할 계획이고요. 또 2025년에는 그때는 이제 전기차 등의 이런 대형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2027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규모 생산에 좀 들어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완성차 업체가 이제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부터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와 좀 심각하게 좀 준비를 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 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측면이 좀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우입니다. 야, 이건 근데 그냥 계속 빠지기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 종목은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을 손절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 종목은 그냥 물타기 하는 종목이지, 물타기에서 추가 매수로 이렇게 비중을 늘려나가는 종목이지, 막 손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단타치고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뭐 배당도 꽤 주고,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용차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 또 셀도 대형화하고 부품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반등이 안 나가지고, 반등이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시면요, 셀트리온도 이제 5월 초부터 이제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셀트리온 차트 보시면 이 5월 4일날 여기서 찍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24만 4천 원에서 27만 원대까지. 자, 근데 이거는 더 떨어졌죠. 그래서 공매도가 사실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불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삼성 SDI 우가 더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 SDI 우가 또 극복을 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또 삼성 SDI의 주주다, 또 이번에 또 관심을 갖는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삼성 SDI 보통주보다는 좀 우선주가 괜찮지 않을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서 삼성 SDI 우를 오늘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송범석의 오전장 분석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후에 오후장 분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 다시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오늘의 조언 있을까요? 오늘의 조언은 돈을 절대 잃지 마라. 잃지 마라. 제 1원칙 돈을 잃지 마라. 네. 제 2원칙은 1원칙을 항상 기억해라. 제 3원칙은 2원칙을 항상 기억해라.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돈만 안 잃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수익을 극대화보다는 잃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은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만물의 진실이다. 만물의 진실, 투자의 진실이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항상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 돈을 잃지 말아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돈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전장 분석 인사드리겠습니다.